수억 달러짜리 금고 열쇠를 가진 남자가 어느 날 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의 심장부 김정은의 검은 돈을 직접 손으로 만지던 남자. 그의 전화 한 통에 금괴 수십 킬로가 국경을 넘었고 그의 도장 하나에 수천억이 흔적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평양 최고급 아파트, 수입 외제차,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권력. 북한 상위 0.001%, 말 그대로 신이 허락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그가 평소 형님처럼 모시던 사람이 TV에 나왔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처형 발표까지 단 4일. 그날 이후 그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가 오늘 반혁명 분자가 되어 총살당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키던 건 금고가 아니었다. 내 목줄을 쥔 보이지 않는 유령이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수억 달러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의 손을 잡고 감시망 한복판에서 사라지기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북한 권력의 심장부에 있던 남자가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던 그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사람들은 나를 금고직이라 불렀다. 하지만 내가 지키던 것은 금고가 아니라 내 목줄을 쥔 보이지 않는 유령이었다. 중국 다롄의 밤은 늘 화려했다. 항구 쪽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호텔 유리창을 스치고 지나가면 나는 32층 높이의 스위트룸 창가에 서서 저 아래 반짝이는 불빛들을 내려다보곤 했다. 샴페인 한 잔을 손에 쥐고 최고급 정장을 걸친 채로. 겉으로 보기엔 그냥 성공한 기업인이었다. 아무도 내가 누구인지, 내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게 나의 일이었고, 그게 나의 삶이었다. 내 이름은 리정호. 1960년대 초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간부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당 조직부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교원으로 존경받는 분이었다. 어릴 때부터 나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세상에서 자랐다. 배급이 끊겨 강냉이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집들이 즐비한 골목에서도 우리 집 밥상엔 쌀밥이 올랐고 인민학교 졸업식 날 나는 새 가죽 구두를 신고 갔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아니, 그게 당연해야 한다고 배웠다. 혁명에 충성한 집안이 잘 사는 것은 위대한 수령께서 내리신 은혜라고 선생님도 아버지도 입을 모아 말했으니까. 만경 대혁명학원을 거쳐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에 입학했을 때 내 인생의 궤도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학교에서 나는 늘 상위권이었고 졸업 무렵엔 당 간부들의 눈에 띄었다. 26살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기관에 배치받았을 때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혔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수령님과 당을 위해 목숨 바쳐 일하라고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의 온기를 나는 오랫동안 잊지 못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열심히 했다. 외화벌이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중국과 동남아를 오가는 출장이 잦아졌고 나는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몸으로 익혔다. 평양에 앉아 이념 교육만 받은 동료들과는 달리 나는 실제로 달러가 움직이는 방식을 알았고 외국 비즈니스맨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계약을 성사시키는 법을 터득했다. 그게 나를 빠르게 위로 끌어올렸다. 30 중반이 되기도 전에 나는 이미 여러 계좌를 관리하는 핵심 실무자가 되어 있었고 어느 날 상부로부터 새로운 발령 통보를 받았다. 그 발령지가 바로 39호실이었다.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나는 솔직히 말해 가슴이 뛰었다. 39호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당 간부라면 다 알았다. 공식적으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재정격리부라 불리지만 실제로는 최고 지도자의 통치자금 전체를 운용하는 곳이었다. 외화 획득, 비자금 조성, 사치품 수입, 해외 비밀 계좌 관리까지. 나라 전체에서 가장 은밀하고 가장 강력한 돈줄이 그 방 하나에서 움직였다. 그 방에 발령받는다는 것은
수령의 신임을 직접 받는다는 뜻이었고, 동시에 절대 그 방 밖으로 비밀을 흘려선 안 된다는 뜻이기도 했다. 영광과 공포가 같은 봉투에 담겨 있었다. 내가 맡게 된 직책은 금강경제개발총국장이었다. 겉으로는 경제개발 명목의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중국, 홍콩, 동남아시아 일대를 무대로 최고 지도자의 자금을 운용하고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일이었다. 내 책상 위엔 늘 여러 통화로 표시된 장부가 펼쳐져 있었고 내가 도장을 찍는 서류 한 장에 수백만 달러가 움직였다. 금괴가 국경을 넘었고 수입 명품과 고급 수리 컨테이너째 평양으로 들어갔으며 어딘가에 있는 비밀 계좌엔 흔적 없이 돈이 쌓여갔다. 그 시절 나는 나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었다. 아니, 믿도록 훈련되어 있었다. 달엔의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밤을 보내고 벤츠를 타고 회의장에 나타나며 외국 파트너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나는 이것이 충성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다. 수령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곧 나의 영광이라고. 그 믿음은 꽤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릴 이유가 없었으니까. 적어도 그때까지는. 평양으로 돌아오는 날이면 나는 언제나 묘한 이중 감정에 사로잡혔다. 다롄이나 베이징에서 며칠을 보내고 오면 평양의 거리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다. 바깥 세상과 이곳은 너무 달랐다. 물론 나는 그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법을 일찌감치 배웠다. 39호실 사람이라면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게 기본 생존 기술이었으니까. 평양 중구역에 자리한 우리 아파트는 당 간부 전용 단지 안에 있었다. 24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일반 주민들이 사는 곳과는 차원이 달랐다. 난방이 제대로 들어왔고 냉장고엔 수입 식료품이 가득했으며 아이들 방엔 중국에서 들여온 장난감이 쌓여 있었다. 아내 순이는 그 삶에 만족했다. 아니,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묻지 않았다. 남편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 그런 걸 묻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한 행동이었으니까. 딸 은별이가 태어난 건 내가 39호실에 배치되고 2년이 지난 해였다. 아들 준혁이 5살 되던 해에 동생이 생겼다고 좋아서 펄쩍펄쩍 뛰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나는 그날 출장지에서 급하게 연락을 받고 평양으로 돌아왔는데 분만실 앞 복도에 서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떤 세상을 살게 될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나는 빠르게 머릿속에서 그 물음을 지워버렸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39호실 업무는 해가 갈수록 규모가 커졌다. 2000년대 후반부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우리는 더 정교하고 더 복잡한 방식으로 돈을 움직여야 했다. 페이퍼 컴퍼니를 여러 나라에 만들고 중간 브로커를 통해 거래를 세탁하고 암호화된 통신망으로 지시를 주고받았다. 나는 그 네트워크의 핵심 고리 중 하나였다. 중국 내 조선족 사업가들을 통해 위안화를 달러로 환전하고 홍콩 계좌를 경유해 동남아 어딘가의 비밀 계좌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일이 한 달에 수차례 반복됐다. 그 과정에서 나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겉으론 멀쩡한 중국 기업인인데 실제로는 북한 외화벌이의 핵심 브로커인 사람, 동남아 어느 나라 관리 출신으로 돈을 받고 계좌를 빌려주는 사람, 심지어 서방 국가 여권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 편에서 일하는 조선족 출신 사람까지. 돈이 있는 곳엔 국경도 이념도 없었다. 그 세계는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고 나는 그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야 했다. 하지만 그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다. 진짜 위험은 언제나 안에 있었다. 39호실 사람들끼리도 서로를 감시했다. 상부에 보고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조사가 시작됐고 한 번 조사가 시작되면 끝이 어디인지 아무도 몰랐다. 나보다 먼저 그 자리에 있던 전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을 때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답이었다.
우리는 모두 그 규칙을 알고 있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김정일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문이 내부에서 조용히 돌았다. 공식 석상에 나오는 빈도가 줄었고 우리에게 내려오는 지시의 톤도 달라졌다. 후계 구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모두가 눈치껏 살피던 그 시절, 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권력이 교체되는 시기엔 언제나 피바람이 분다는 걸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었으니까. 아버지 세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나라에서 권력의 이행은 늘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했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 몇 시간 전부터 평양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그날 다롄에 있었는데 평양으로 즉시 귀환하라는 긴급 호출을 받았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시대에 내가 어떤 위치에 서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 불확실성이 공포로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김정은 체제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39호실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젊은 후계자는 아버지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거칠게 자신의 색을 드러냈다. 주변을 정리하는 방식이 달랐다. 아버지 김정일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사람을 제거했다. 하지만 아들은 달랐다. 속도가 빨랐고 명분이 가혹했으며 결과가 잔인했다. 그 차이를 나는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다. 장성택이라는 이름은 북한 권력 구조 안에서 특별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김정일의 매제이자 김정은의 고모부, 당 행정부장으로서 실질적인 2인자 역할을 해온 그는 오랫동안 체제의 핵심 중 핵심이었다. 나 역시 업무상 그와 관련된 라인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일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39호실 안에서 그의 이름은 늘 묵직하게 오갔다. 누군가 장성택 부장의 지시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었다. 토를 달 사람이 없었다. 그런 사람이 2013년 12월 전격 체포됐다. 처음 그 소식이 내부에 돌았을 때 나는 믿지 않았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최고 지도자의 가족이 수십 년을 체제 안에서 충성해온 핵심 인물이 갑자기 체포됐다는 게 도저히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뒤 조선중앙통신이 그의 처형을 공식 발표했을 때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다.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국가전복을 기도한 역적. 그 단어들이 눈앞에서 흔들렸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장성택 처형 이후 숙청의 파도가 그의 라인 전체로 번졌다. 그와 가까웠던 사람, 그의 지시를 받아 일했던 사람, 심지어 같은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사를 받은 사람이 생겨났다. 39호실 내부에서도 조용히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어제까지 옆자리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동료가 다음날 아침 출근하지 않는 일이 생겼다. 그 자리는 그냥 비어 있었다. 아무도 어디 갔는지 묻지 않았고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다. 나와 가장 가까웠던 동료 중에 최명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나보다 3살 위였고 같은 시기에 39호실에 들어와 함께 중국 쪽 업무를 맡았던 친구였다. 우리는 다른 출장을 수도 없이 같이 다녔고 호텔바에서 술을 마시며 서로 말 못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완전히 속을 보여주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이 바닥에서 그 정도면 꽤 깊은 신뢰였다. 그 명준이가 장성택 숙청 이후 2달 만에 연락이 끊겼다. 나중에 흘러들어온 말로는 조사를 받다가 관리소로 보내졌다고 했다. 무슨 혐의였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알려고 하면 안 됐다. 명준이 사라진 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서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순이는 아이들을 재우고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고 거실은 조용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다. 다음은 누구일까? 아니, 다음은 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 명준이와 나는 같은 업무 라인에 있었고 비슷한 사람들과 일했으며 비슷한 자리에서 비슷한 지시를 받았다.
그가 역적이라면 나는 안전한가?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이후로 나는 달라졌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척했다. 출근하고 보고하고 출장 가고 회의하고 모든 것을 평소와 똑같이 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달랐다. 회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혹시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 있지 않을까 문 쪽을 슬쩍 확인했고 전화기를 들기 전에 잠깐 망설이는 버릇이 생겼다. 집에서도 조심했다. 아파트 안에 도청 장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감시할 때도 그 방법을 썼으니까. 순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불안해한다는 것을 아내가 눈치챘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불안의 정체를 설명할 수는 없었다. 설명하는 순간 그녀도 위험해지기 때문이었다. 이 나라에서 불안은 혼자 사겨야 하는 것이었다. 나눠 가지면 둘 다 위험해지는 종류의 것이었다. 숙청의 파도는 2014년에도 계속됐다. 장성택 라인이 정리되고 나니 이번엔 군부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총참모장이 교체되고 인민보안부 쪽 고위직이 줄줄이 물갈이 됐다. 김정은은 아버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신의 사람을 심었고 그 과정에서 걸리는 사람은 가차없이 제거됐다. 어디서 기준이 생기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게 가장 무서웠다. 기준이 없으면 피할 방법도 없으니까. 그 무렵 나는 거울을 자주 봤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화장실에서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내 모습을 멍하니 보면서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내 모습은 여전히 성공한 간부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눈 속에 있는 것은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였다. 내가 언제부터 이런 눈을 하고 다녔는지 나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공포는 사람을 두 가지 방향으로 몬다. 하나는 더 강하게 체제에 달라붙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용히 출구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전자였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충실하게 보고하고 더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면 안전할 거라고 믿었다. 충성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결정적인 순간은 뜻밖의 곳에서 왔다. 2014년 봄, 다른 출장 중에 오래된 업무 파트너인 중국인 사업가 왕 씨를 만났다. 공식 자리가 끝나고 둘이 남았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평양 분위기가 어떻냐고. 나는 늘 하던 대로 별일 없다고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답하려 했다. 그런데 그가 내 눈을 보면서 말했다. 당신 눈이 예전과 다르다고. 전에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다고.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걸렸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나는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올려놓고 들여다봤다. 탈출. 그 단어는 내가 일하던 세계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것 중 하나였다. 탈북자는 반역자였고 그 가족은 연좌제로 처벌받았다. 내가 도망치면 평양에 남은 부모님은 어떻게 되나? 순이의 가족은? 아이들은 데려갈 수 있을까? 그 생각들이 뒤엉켜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한번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평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나는 계속 그 생각을 했다.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나? 숙청의 파도가 언제 내 발 아래까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 아이들이 이 나라에서 자라면서 나처럼 공포 속에서 평생을 살게 되는 건 아닐까. 은별이가 커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웃는 법을 배워야 한다면, 준혁이가 하고 싶은 말을 속에 가둔 채 살아야 한다면 그게 내가 원하는 미래인가? 답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답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했다. 결심과 실행 사이에는 언제나 엄청난 거리가 있다. 특히 이 경우엔 그 거리 안에 목숨이 걸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출장 중에 만나는 조선족 브로커들, 중국 내 탈북자 지원 네트워크와 연결된 사람들, 은밀하게 접촉이 가능한 루트. 39호실에서 일하면서
나는 이런 쪽 정보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다. 탈북자들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중국 공안이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지, 어느 루트가 비교적 안전한지. 역설적으로 내가 그 세계를 감시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일반 탈북자와 내 상황은 달랐다. 나는 북한 외화 공작망의 핵심 인물이었다. 내가 사라지면 평양이 즉시 움직일 것이고 중국 공안에도 추적 요청이 들어갈 것이며 내 가족에 대한 감시가 급격히 강화될 것이었다. 조용히 슬쩍 사라지는 방식은 통하지 않았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실행해야 했다.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다. 2014년 여름, 나는 마음을 굳혔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평양에서 내 담당 지도원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새로운 지도원이 내 업무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말이 들어왔다. 재검토.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너무 잘 알았다. 그건 나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가 시작됐다는 신호였다. 시간이 없었다. 순이에게 처음으로 말을 꺼낸 것은 그해 늦여름 어느 밤이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우리는 베란다에 나란히 섰다. 평양의 밤하늘은 가로등이 적어서 별이 잘 보였다. 나는 조용히 최대한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우리 떠나야 할 것 같다고.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 그녀가 한 말은 단 한마디였다. 아이들은요? 나는 같이 간다고 했다. 그 이후 순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경로를 정하는 게 아니었다. 모든 일상을 이중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치밀하게 탈출의 모든 조각을 맞춰가야 했다. 출근하고 보고하고 웃고 악수하고 회의하면서 그 안에서 나는 매일 조금씩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가족을 한꺼번에 이동시키는 문제였다. 가족이 함께 움직이면 수상하게 보일 수 있었다. 아내와 아이들이 먼저 나가고 내가 뒤따라가는 방법, 아니면 내가 출장을 명목으로 먼저 나간 뒤 가족을 빼내는 방법, 여러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수백 번 돌렸다.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은 가족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방식이었다. 위험은 크지만 서로 다른 루트로 나뉘어 움직이다가 중간에 한 명이라도 잡히면 나머지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이었다. 중국 내 브로커와의 접촉은 극도로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나는 정식 업무 채널이 아닌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알아온 조선족 사업가를 통해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그 사람이 직접 관여하는 게 아니라 한 다리 건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받는 방식이었다. 만나는 장소는 늘 달랐고 연락은 사전에 정해진 암호 방식으로만 주고받았다. 내가 하던 일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돈을 움직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방법에 익숙했다. 순이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내가 세부 계획을 조금씩 알려줄 때마다 그녀는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들었다. 아이들 앞에서는 완벽하게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 준혁이에게는 아빠 출장 따라가는 거라고 했고 은별이는 아직 너무 어려서 영문도 모른 채 엄마 손을 잡고 다녔다. 아이들이 이 여행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직위 자체였다. 39호실 간부는 해외 출장 시에도 단독 행동이 제한됐다. 늘 동행자가 붙거나 귀환 일정이 엄격하게 관리됐다. 내가 가족을 데리고 나가려면 그 자체로 이미 비정상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합법적인 명분을 먼저 만들었다. 가족 동반 출장이 가능한 명목의 업무를 만들고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이동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을 연출했다. 몇 달에 걸쳐 조금씩 구색을 갖춰나갔다. 출발 일정이 구체화될 무렵 나는 평양에서 불길한 소식을 들었다. 내 담당 보위부 지도원이 나의 최근 다른 출장 내역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누가 흘려준 말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출장 내역이 문제가 되면 자금 흐름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이고, 조사가 시작되면 나는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날 밤 나는 브로커에게 연락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2달 앞당겨야 한다고.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다가 알겠다고 했다. 준비하는데 2주일이 필요하다고. 나는 그 2주일 동안 겉으로는 완벽하게 정상적인 간부로 살았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상부의 지시에 복명복창했다. 그 2주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다. 순이와는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눈빛으로만 확인했다. 내가 출근하면서 그녀를 보면 그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아이들은 학교와 유치원을 평소처럼 다녔다. 이웃에게도, 아이들 선생님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우리가 곧 사라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게 가능하려면 우리 가족 중 누구 하나도 흔들리면 안 됐다. 그리고 실제로 아무도 흔들리지 않았다. 짐은 최소한으로 꾸렸다. 평소 출장 갈 때처럼 작은 가방 하나. 특별히 많은 짐을 챙기면 수상해 보였다. 아이들의 물건도 여행 가는 척 꾸린 작은 배낭 하나씩이 전부였다. 평양 아파트에 남겨진 가구, 가전제품, 아이들 장난감, 책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집에서 쌓아온 모든 것들은 그냥 두고 가야 했다. 마지막 날 밤, 나는 아이들이 잠든 방문을 열어 한참 바라봤다. 이 방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 출발하는 날 아침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평양의 가을 하늘이 맑았고 아이들은 여행 간다고 들떠서 아침밥을 빨리 먹었다. 순이는 평소처럼 아이들 머리를 빗겨주고 옷을 챙겨 입혔다. 나는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을 봤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려 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해야 했다. 공항까지 가는 길이 첫 번째 관문이었다. 평양 순안국제공항은 출경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했다. 특히 간부급 인원의 가족 동반 출국은 추가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었다. 나는 미리 출장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고 가족 동반에 대한 공식 허가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받아놓았다. 서류상으론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서류가 문제가 아닌 경우가 이 나라에선 얼마든지 있었다. 공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심장이 목까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순이는 은별히 손을 잡고 있었고 준혁이는 내 옆에 붙어 섰다. 심사관이 내 여권을 받아 들여다봤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다. 그가 화면을 들여다보고 다시 내 얼굴을 봤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하려 했다. 심사관이 아이들을 한번 보더니 가족여행이냐고 물었다. 나는 짧게 답했다. 업무도 겸해서라고. 그는 도장을 찍어 여권을 돌려줬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 나는 긴장을 풀지 않았다. 탑승구 앞에서도 좌석에 앉아서도. 비행기 문이 닫히고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내쉬었다. 순이가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손의 떨림이 느껴졌다. 그녀도 나와 똑같이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베이징에 도착하면서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됐다. 나는 베이징에서 며칠을 머물며 업무를 보는 척 시간을 벌어야 했다. 평양에서 귀환 일정을 이미 보고해 두었기 때문에 그 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야 했다. 브로커와의 접선은 베이징 외곽의 조용한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다음 이동 경로를 알려줬다. 내용을 들으면서 나는 이 경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계획은 베이징에서 윈난성 쪽으로 내려가 미얀마 국경을 넘는 루트였다. 북중 국경이 아닌 다른 방향을 택한 것은 내 신분이 노출될 경우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이 바로 북중 국경이기 때문이었다. 우회 루트는 시간이 더 걸리고 위험도 달랐지만 그쪽이 추적을 따돌릴 가능성이 높았다. 브로커는 각 구간마다 연락책을 달리 두었고
서로가 서로의 전체 경로를 모르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혹시 한 구간에서 문제가 생겨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베이징에서 이틀째 되던 날, 평양에서 연락이 왔다. 업무 관련 보고를 빨리 하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톤이 평소와 달랐다. 재촉하는 느낌이 강했고 확인하는 사항이 구체적이었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신을 보냈다. 곧 정리해서 보고하겠다고. 하지만 그 연락이 단순한 업무 재촉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시간이 더 없을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브로커에게 다시 연락했다.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다고. 그는 내일 새벽 출발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아이들을 재우면서 나는 준혁이 머리를 한참 쓰다듬었다. 10살짜리 이 아이가 내일부터 시작될 여정을 버텨낼 수 있을지, 너무 어린 은별이가 힘든 상황에서도 울음을 참아줄 수 있을지. 부모로서 이 선택이 맞는 건지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미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 있었다. 새벽 2시,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다. 내일 새벽 4시에 출발한다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2시간이었다. 새벽 4시에 베이징은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도로를 비추는 그 시각, 우리는 호텔을 빠져나왔다. 아이들은 잠이 덜 깬 채로 영문을 모르고 따라왔다. 준혁이는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조용히 걸었고, 은별이는 순이 품에 안겨 다시 잠이 들었다. 짐은 각자 손에 들 수 있는 것만이었다. 우리가 평양에서 꾸린 삶의 무게는 이 작은 가방들 안에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차는 골목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브로커 측 연락책으로 보이는 조선족 중년 남성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우리를 보자 말없이 뒷문을 열었다. 차 안에는 우리 말고도 2명이 더 있었다. 젊은 여성과 그보다 더 어린, 아마도 2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다.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우리가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차는 베이징을 벗어나 남서쪽으로 달렸다. 목적지는 윈난성이었다. 육로로 이동하면서 중간중간 연락책이 바뀌었다. 어느 도시에서 내리면 다른 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차는 다음 구간을 담당하는 사람의 것이었다. 각 구간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서로 알지 못했다. 내가 설계한 방식이 바로 이것이었고 이제 나는 그 방식을 반대편에서 경험하고 있었다. 윈난성에 가까워질수록 감시가 강화됐다. 중국 공안의 검문소가 곳곳에 있었고 조선족이나 탈북자로 의심받는 사람들에 대한 검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이 구간에서 신분을 바꿨다. 브로커 측이 준비한 중국 내 신분증명 서류를 이용했다. 나는 중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검문 상황에서 대화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순이와 아이들은 달랐다. 한 검문소를 지나면서 경찰이 차를 세웠다. 서류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운전기사가 서류를 건넸고 경찰이 뒷좌석을 들여다봤다. 은별이가 그 순간 눈을 떴다. 낯선 경찰의 얼굴을 보자 울음을 터뜨리려는 것이 느껴졌다. 순이가 재빨리 아이를 품에 안으며 귓속말로 달랬다. 경찰이 잠시 멈추더니 아이를 보고 그냥 손짓을 해서 통과시켰다. 아이의 울음이 오히려 우리가 평범한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 아이러니에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미얀마 국경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출발한 지 사흘째였다. 국경 지역은 산악지대였고 마지막 구간은 걸어서 이동해야 했다. 안내하는 현지인을 따라 산길을 걷는 동안 나는 은별이를 등에 업었다. 아이는 내 등에서 잠이 들었다. 그 무게가 느껴졌다. 수억 달러를 손에 쥐었던 사람이 이제 딸아이 하나를 등에 지고 산길을 걷고 있었다. 그 대비가 그 순간엔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냥 걸어야 했다. 앞으로만. 국경을 넘는 순간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조용했다. 철조망도 경고음도 드라마 같은 장면도 없었다. 그냥 산 능선을 하나 넘었더니 거기가 미얀마였다.
안내인이 멈춰 서면서 짧게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다른 사람이 받을 거라고. 그리고 그는 왔던 길로 돌아갔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사방을 둘러봤다. 새벽 안개가 산 아래를 덮고 있었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다. 순이가 내 팔을 잡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가 떠는 것을 봤다.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 국경을 넘고 나서야 비로소 몸이 떨렸다. 준혁이는 아무 말 없이 서서 안개를 바라봤다. 10살짜리 아이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은별이는 내 등에서 내려 제 발로 서더니 엄마 손을 잡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북쪽을 한번 돌아봤다. 저 안개 너머 어딘가에 평양이 있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 곳, 나를 키워준 나라. 그리고 동시에 나를 공포 속에 가두었던 곳, 내 아이들의 미래를 짓누르고 있던 곳. 뭔가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미얀마를 지나 제3국으로 이동해야 했고 그 이후 한국까지 가는 길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숨을 쉬었다. 오랫동안 제대로 숨을 쉰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랜만에.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이었다. 정글지대를 걷고 낡은 트럭 짐칸에 숨어 검문소를 통과하고 작은 마을 허름한 민가에서 밤을 보내는 일이 반복됐다. 아이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여정이었다. 준혁이는 발에 물집이 생겼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은별이는 밤마다 울었지만 낮에는 씩씩하게 걸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무언가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들이 이 경험을 기억하게 될까? 기억한다면 어떤 감정으로 기억하게 될까? 태국 방콕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유엔 난민기구에 보호 신청을 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다.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 채로 임시 거처에 머무르면서 나는 처음으로 속도를 늦추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눈물이 났다. 아무도 없는 화장실 안에서 나는 아마도 인생에서 처음으로 소리 없이 오래 울었다. 무엇이 슬펐는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탈출에 성공했다는 안도감, 돌아갈 수 없다는 상실감, 평양에 남겨진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던 지난 시간들에 대한 허탈함. 그것들이 뒤섞여서 울음이 됐다. 나는 금고직이었다. 수억 달러를 주무르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 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게 처음으로 제대로 숨쉬는 느낌이었다. 한국 입국은 태국에서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한국 대사관과의 접촉, 신원 확인, 안전 이송.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가진 정보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39호실의 운영 방식, 해외 비밀 계좌의 구조, 외화 조달 루트, 관련 인물들. 이 정보들은 단순한 개인 수기의 소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북한 체제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보여주는 실물 증거였다. 한국 땅을 처음 밟던 날, 나는 공항에 내려 그냥 서 있었다.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안내 방송이 들리고 커피 향기가 났다. 평범한 공항의 평범한 풍경이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낯설었다.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 저 안내 방송이 나를 위협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누구도 모른다는 것. 그 자유가 너무 낯설어서 처음엔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다. 준혁이가 내 손을 잡았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손을 꼭 쥐었다. 나는 아이 손을 마주 잡으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내가 자란 세상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고 싶은 말을 속에 감춰야 하는 세상이 아닌 웃고 싶을 때 눈치 보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세상. 그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온 이유였다. 국가정보원 합동신문 과정은 길고 고됐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했다. 39호실의 구조,
자금 운용 방식, 해외 거점들, 관련 인물들의 이름과 역할. 그 정보들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에 어떻게 활용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었다. 다만 나는 알고 있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이 나라에서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정직한 행동이었다. 하나원 생활은 낯설고 또 따뜻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 다 어색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서 헤맬 때, 아무런 눈치 없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다. 준혁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학교가 재미있다고 했다. 은별이는 여기서 태어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는 나는 그날 베이징 호텔 창가에서 샴페인을 들고 서 있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수억 달러의 자금을 움직이던 손으로 지금은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처음엔 그 평범함이 낯설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그토록 오래 지키려 했던 화려한 삶은 실제로는 황금 세장 안의 삶이었다. 문이 잠겨있는 줄도 모른 채 안락함에 길들여진 새의 살. 사람들은 나를 금고직이라 불렀다. 하지만 내가 진짜 지켜야 했던 것은 금고가 아니었다. 내 아이가 숨쉬는 공기였고 내 아내가 눈치 보지 않고 웃을 수 있는 하루였으며 나 자신이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는 밤이었다. 그것들은 수억 달러짜리 금고 안에 없었다. 그것들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손에 쥘 수 있었다. 39호실의 유령은 이제 없다. 그 유령이 쥐고 있던 목줄도, 그 목줄에 묶여있던 나도. 남은 것은 오늘 아침 아이들 웃음소리와 순이가 끓여준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내일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작고 거대한 자유다.